안녕하세요. 김성범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무사 시험에 대해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세무사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1차 시험이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차 시험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학 1부의 경우에는 이제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로 구성되고요. 두 번째, 회계학 2부는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제 계산 문제, 1부와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세법학 1부라고 해서 세법학 1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1차 시험 과목과 비교한다면 기존에 없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희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증세법이 범위에 들어갔구나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법학 2부에서는 1차 시험 때 익숙했던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세법을 딱 맞췄을 때 1차 시험 합격했던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은 기존엔 그래도 1차 시험도 물론 암기가 있었지만 적당히 암기라고 그걸 객관식 시험 통해서 오지선다로 검증을 받았는데요. 2차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즉 1차와 같이 오지선다를 보면서 나의 기억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암기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세법학 1부와 2부는 좀 충격적이게도 세법 법령을 외워서 그 외운 법령을 이제 시험지에 쓰면서 사례 판단까지 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무사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한 최종 관문에서 가장 무서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법과 일부도 똑같이 외우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사례 판단이 들어간 챕터고요. 세법학 2부도 사례 판단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법학 1부에 비해서는 좀 더 암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요.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제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조문수가 정말 많습니다. 웬만한 과목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법령수가 많은데요. 그 많은 법령을 다 외워야 하다 보니 처음에 합격한 동차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연 이걸 외워서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절망을 가져주는 과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미리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주관식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매해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트라인이랑 결국 최종적으로 문 닫고 합격한 사람의 최종 점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유예제도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겠지만 1차 시험 합격하더라도 그 해연도에만 2차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까지는 2차를 칠 수 있다. 그게 유예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를 응시할 때는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사실상 뭐 3개월, 뭐 많으면 4개월, 뭐 이 정도의 시험밖에 없거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과목을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고 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회계와 세법에 대한 이제 뼈대가 잡혀 계셔야겠죠. 문제 시간은 보시면 각 교시별로 90분입니다.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80분인 걸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차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각 과목별로 4문제가 주어지는데요. 문제 수 대비 물음도 많고요. 그 물음에 따라 답안도 도출하고 그 답안 도출에 따른 계산 과정을 직접 손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90분의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별 이제 과락률을 볼 건데요. 일단 회계학 1부를 보시면 회계학 1부든 혹은 2부든 이제 과락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 1부는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과목 중 하나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과목이 출제됩니다. 재무회계, 즉 고급회계와 중급회계에서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에서 또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회계학 2부는 이제 회계학 2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꽈락을 피해야 될
필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워낙 범위도 많고 계산 문제도 나올 게 많다 보니까 2차 과목 중에서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과목 중 하나인데요. 법인세에서 2문제가 나오고 소득세 1문제, 부가세 1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좀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좀 특수 주제, 최저한세라든지 합병, 분할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 소득세는 기본 문제 혹은 지역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부가세도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법학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세법학이 워낙 외울 것도 많고 꽈락이 잘 나다 보니까 결국 회계학 2부와 세법학은 40점만 맞고 나머지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을 해서 평균 40점만 넘어도 합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제의 추세가 그때에 비해서 달라졌고요. 좀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뒤에서 제가 각 연도별로 합격자 커트라인을 보여드릴 건데 그 커트라인이 사실상 50점대 중반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비해서 전략이 달라져야겠고 이 세법학 1부, 2부 정말 열심히 암기하고 써야 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좀 점수를 확보해야 될 과목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019년부터 세무사 최종 합격자 수는 현재 7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2021년은 좀 세무사 시험에서 좀 특이한 해였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슈가 많은 해였고요. 그 이슈로 인해서 바뀐 것 중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이 700명을 구성할 때 2차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합쳐서 합격자 인원수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2차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들은 이 700명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즉 따로 이제 합격자 수로 분류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 세무사법 근거로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기본적으로 2차 시험 과목을 응시할 때에는 과목에 따라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남목 어떤 의미냐면 자, 평균 60점 이상인 수험생이 700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요 밑에 보이는 표가 뭐냐면 각 연도별로 최종적으로 문 닫고 나가신 분들의 점수, 즉 커트라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54점, 2019년은 55.5점, 2020년에는 56.25점, 21년 좀 제외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57.87점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같이 그냥 40점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을 취하고 세법학에서 좀 점수를 취하면서 회계학 2부는 어쨌든 꽈락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회계학 2부는 꽈락을 피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계학 2부도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꽈락이 많이 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꽈락을 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세무사 시험이 바뀌면서 2차 시험 중 일부 면제 대상자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합격자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법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과목에 따라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평균 60점, 즉 회계학 1부와 2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당연히 합격이고요. 남목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렇게 산식에 따라서 본인의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면은 합격할 수 있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본다면 여기 산식에서 제1호 남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전과목 평균 점수인데 이게 커트라인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각 연도별로 커트라인 나오죠. 그 커트라인에다가 분모값은 2차 시험 전과목 응시자의 평균 점수에서 분자값은 전과목 응시자 중 회계학 1부 및 2부의 평균 점수를 해서 비율로 환산한 다음에 그 환산된 금액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할 텐데 아마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염서가
수험가에서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를 바탕으로 뭐 바로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2차 과목에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독을 하시면 됩니다. 다수 해독한 다음에 이 단거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모든 주제를 단거나 하기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약한 주제에 한해서 단거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세법학 1부와 2부는 워낙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단거나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법학 1, 2부를 직접 손을 쓰면서 전부 단거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뿌듯함도 느끼고 기분은 좋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결과적으로 별로였지 않았나. 뭐 공부를 했다는 만족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이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각 수험가에서 보면 좀 서브노트, 좀 이렇게 단권화된 노트를 팝니다. 그 단권화된 노트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그 책을 선정한 다음에 그 책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은 그대로 취하시고요. 좀 내가 외우는 방식과 좀 맞지 않아, 딱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뭐 포스트잇으로 따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식 답안지 작성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90분의 시간이 제가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제 2차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뭐 예제 많이 풀고 연습 문제 많이 풀고 리뷰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손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답을 줬고 계산 과정을 어떻게 줬고를 뼈대를 잘 잡아놔야 이제 시간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각 학원가에서 뭐 유예일기, 유예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시간 관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나와 이제 같이 시험을 경쟁하는 분들이 어떤 점수를 획득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지 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추천드린다. 반면에 본인이 좀 약간 멘탈적으로 약하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져서 공부에 방해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시간 조절만 잘할 수 있다면 뭐 실전 모의고사를 치기보다는 혼자 공부했다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시험과 관련해서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세무사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렸었는데요. 뭐 조세에 관한 신고가 있고 뭐 세무조정 계산서 업무도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뭐 신고 업무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에 관한 신고 업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흐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밑에 흐름 기준으로 밑으로 본다면 부가세는 이렇게 4번이 있구나. 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번, 즉 분기별로 신고를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3월에는 법인세 신고도 있고 5월에는 뭐 소득세 신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 세무사는 바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정말 바쁩니다. 제가 앞서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이제 제가 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장하는 세무사님들 기준 본다면 상반기에 정말 바쁘다 보니까 뭐 3월이나 5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코피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들으시면 뭐야, 워라밸 되게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이제 본인이 업무만 미리 잘 정리해 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본인 자기 개발하거나 뭐 여행 등의 편의성을 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반기 얘기만 듣고 워라밸 없네 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부가세 신고 업무입니다. 즉 우리 음식점이나 카페 가 보시면 영수증 보시면 내가 결제를 했을 때 그 세부 내역에 공급가액이 있고 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가세 업무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이제 납부하시는데, 그 납부 업무를 또 우리 세무사가 해준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고서가 있고요. 이 신고서 딸랑 한 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신고서를 메인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업종에 맞게 필요한 청구서를 세팅해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세금 신고를 직접 신고한다기보다는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누어서 과세 기간과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세는 이제 크게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요. 우리 대부분 종합소득 대상자가 많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럼 뭘 받죠? 근로소득을 받죠. 그리고 내가 만약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거나 혹은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 내가 은행에 돈을 적금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자소득. 내가 어디 상장 주식에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다, 배당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어느 한 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그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분류해서 세금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우리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주식,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이제 팔았을 때 그 팔면서 발생한 소득을 이제 양도소득이라 해서 과세를 합니다. 제가 크게 이게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실무적으로 이 소득세 신고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종합소득 말할 게 없죠. 우리 세무사들이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세무 대리하면서 각종 세금 신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소득 업무를 검토해 주고요. 양도소득도 정말 저희의 주된 업무이자 조심해야 될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방금 조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비해서 양도소득이 최근 요 몇 년간 수많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정말 리스크가 많은 세목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납세자분들도 함부로 파시고 나서 세금을 산출하기 겁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서 본인이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냐 등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즉 그만큼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왼쪽에 있는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고요. 오른쪽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입니다.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장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식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고로 첨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입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일어났다.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인데요. 법인세는 이제 개인과 다르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첨부한 서식은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개인의 경우에는 언제 사업을 시작하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언제 사업을 개시해서 어느 연도의 결산에 따라서 각각 신고 기간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 사업자가 됐든 이제 사업장 내에서 만약에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냥 온전히 다 지급하는 것이라 근로자에게 징수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그게 어렵죠. 우리나라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업무만 하기도 바쁜데 본인이 세금을 직접 이제 급여에서 산출해서 신고 및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신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라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 나머지 소득도 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업무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서식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할 때 이런 서식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째, 지급명세 제출입니다. 첫 번째, 간이지급명세 제출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간이지급명세는 근로소득이나 또는 사업소득을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상반기 거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흔히 프리랜서 소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리랜서 소득자들은 각각 매월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제출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는 그냥 총 몇 명에게 총 얼마를 지급하고 총 얼마의 세금을 걷었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그 10명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름이 무엇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세부 내용은 없거든요.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린 간이지급명서 또는 이번에 지급명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명서 제출 업무도 따로 있고요. 두 번째, 지급명세도 또 제출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보여드리면 근로퇴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다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근로소득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제출했는데 또 제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1년치 지급분에 대해서 앞선 일용 근로소득처럼 매월 제출하는 게 아니라 1년치 지급분을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제 세무서는 알 수 있는 거죠. 납세자 이름과 주민번호와 소득을 알 수 있고 그 소득을 산정해서 이제 5월 달이 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배부해서 종합소득 신고 잘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사업 관련된 걸 말씀드렸다면 지금 말씀드린 6번의 상수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불문하고 일부 재산이 많은 자산가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분들이 상속받게 될 건데요. 그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상속세 가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메인 서식으로 해서 뒤에 피상속인의 여러 재산이 있을 것이 않겠습니까? 부동산이 됐든 금융자산이 됐든 그 외의 자산이 됐든 어떤 재산인지 분류를 하고 각각의 재산에 맞게 상증세법에서 요구하는 평가 방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고요. 간혹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크게 상속세는 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증여는 사망 전에 무상을 주는 경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동일하게 증여세 거세 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이와 관련된 수많은 첨부서를 바탕으로 이제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의 업무인데요. 대략적으로 또 어떤 업무가 있는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가 많은데요. 간혹 이제 순수 우리 부가세법에서 면세 사업자가 해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이 사업자가 연간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는데요. 그런 매출 금액과 비용 금액을 좀 파악하고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월 달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 현황 신고는 말 그대로 이 사업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출이 얼마, 매입이 얼마. 부가세 신고와 다르게 세금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바탕으로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세무사 2차 과목에는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세무사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뭐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지방소득세, 수많은 이제 지방세 관련 세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들에 관련해서 뭐 검토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대응을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일반 매매 취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무사님들이 등기를 하면서 같이 겸해주다 보니까 저희 세무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할 비율이 낮은데요. 또 취득세도 뭐 수도권에서 취득하냐 등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또는 양도세 검토 과정에서 같이 세무사가 검토해 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무사 측면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개별 소비세, 주세는 좀 신고 납세 세목이긴 한데 좀 예외적인 세목이라서 생략하고요. 국제조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세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세무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건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업회계, 즉 회계와 세무회계, 즉 세법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 납세를 위해서 이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제 세무사 등을 통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요 신고를 하는 업무인데요. 우리가 세금 신고 업무를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실 납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말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라라고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70억 이상이면서 뭐 감사를 받는다던가, 혹은 두 번째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데 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다던가,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똑같이 3억 원 이상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규모가 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기 조정, 즉 직접 신고하지 말고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를 통해서 외부 조정을 받고 진행하라라는 업무입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외부 세무 조정 대상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이라는 게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매출 규모를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매출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뭐 농업,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이거나, 두 번째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뭐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 원,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말고 세무사 등을 통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서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직전 과세 기간에 뭐 주계로 신고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는데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한 자. 세 번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뭐 감면을 받아 이런 경우에는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야 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실신고 확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세무조정이나 혹은 성실신고 확인제나 결국 세무사와 같은 세무 대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라는 제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무조정계산서 업무, 즉 외부 세무조정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 즉 세무사나 회계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사세 등이 발생하는데, 성실신고 확인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외부 세무조정보다 좀 더 강도 높게 검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신고 확인제를 하는 이유는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게 한 후 신고함으로써 좀 더 성실한 납세 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앞에와 같이 어떤 사람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구분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농업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한 경우는 15억 원 이상, 두 번째, 제조업 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이상, 마지막 뭐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성신고 확인을 받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인도 모든 법인은 아니고요.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성신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로서 이제 일정 규모 매출을 초과해서 성신고 확인제도 대상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전환한 경우에는 그 법인 전환일부터 3년간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동일하게 성신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간략하게 적긴 했는데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법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면서 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이런 식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앞선 법인은 3년만 받았으면 되는데 이 법인은 매년 세무사로부터 성신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 성신고 확인을 받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뭐 가산세도 발생하지만 뭐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의무를 불이행했을지라도 그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무겁고요. 또 세무사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신고 확인제는 국가 입장에서 세무사 너네들이 잘 보고 할 거니까 믿고 할게 라고 하다 보니 저희가 또 별도로 납세자로부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이걸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그렇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장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생각지 못한 탈세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성실신고 확인을 한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만큼 여기 혜택이라면은 뭐 세무사 비용에 대해서 뭐 공제도 받고 이런 식의 혜택이 있지만 반면에 페널티도 무겁다 보니 이제 우리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참 무거운 업무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 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땐 제가 세무조사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뭐 세무조사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납세자를 신고 대리하거나 혹은 자산가를 대신해서 양도소득세, 뭐 증여세 등의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는 양도소득세 예시 들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으면 저희도 참 무섭습니다.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분명 내가 잘 컨설팅을 해서 진행해드렸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수많은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요.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안내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제 세무공무원도 일이 많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법을 잘 적용해서 비과세를 적용했거나 감면을 받았는데 그 감면 대상자인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실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해명 안내가 났을 때는 잘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소명했다가는 부실 소명으로 인해서 세무조사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과세자료 해명 안내가 나왔다면은 이제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잘 대응하면은 그 단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설프게 소명했다가는 세무조사까지 번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무조사입니다. 참 이 세무조사라는 업무가 우리 세무사들에게도 참 중요한 업무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도 참 무서운 조사 업무입니다. 뭐 당연히 뭐 노동법이 됐든 다른 법에서도 이런 세무조사에 준하는 조사 업무는 강도가 셀 텐데요. 세무조사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납세자의 수많은 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또 세무사 입장에서도 납세자와의 신뢰도 굳건히 되면서 앞으로 미래를 좀 더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이 대응 업무는 정말 신중하고 침착하면서도 세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그러면 무조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개요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이제 저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과세 표준이라든지 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서 뭐 세무공무 입장에서는 질문하거나 그 밖에 장부를 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는 업무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정기 선정 사유와 비정기 사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 선정 사유의 경우에는 뭐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 자료, 세무 정보, 그리고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4과세 기간 동안 같은 세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단 어떤 조사 사유인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정기 선정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정기 선정에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정기 선정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 이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을 규모가 절대 아닌데 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도 제가 왜 나왔죠? 이렇게 불안해하시는데 그럼 저 같은 이제 세무사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작위 추출 방식이고 사장님께서는 세법에 따라서 수익 금액 누락도 없고 비용도 잘 반영해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비정기 선정 사유인데요. 아무래도 정기 선정에 비해서는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좀 조세 탈루 혐의가 좀 있다 보니 나온 사유다 보니까 이 사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본다면 이제 신고, 성신고 확인서, 그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 뭐 아니면 지급명서 등의 업무 관련해서 납세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등으로 인해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이걸 자료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금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세무사 징계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세무사가 이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해주거나 상담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료사항인 거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업무 등을 협조해 준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유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탈세 제보가 있으면 실제로 그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논의를 하더라도 탈세 제보가 있었다는 뜻은 그 단순히 이 기업 지금 세금 탈세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 국가에 타격을 입힐 조세 탈루 혐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도 동의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알선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사유 중 그 어느 사유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3번째 마찬가지로 만약에 납세자가 금품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금품 제공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로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사유 조심해야겠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를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 또는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혹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납세자에게 이런 포인트가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요거는 납세자에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라. 이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납세자가 잘못했다면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납세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법 해석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저희 그림과 같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게 과세전적부 심사 제도라고 해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이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과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세금을 부과한 기간에 신청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과세전적부 심사를 신청했는데 좋은 결과 나왔다. 그러면은 납세자에게 부과될 세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거는 과세전적부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이제 조세쟁송 제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조세쟁송은 크게 이제 행정청에 대한 불복 절차인 조세불복과 만약에 행정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법원에 대한 소송,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현재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청에 대한 불복 절차인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들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법원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한 조세소송까지 같이 겸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로스쿨 등에 진학을 해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에 이제 조세불복이 있는데요. 이 조세불복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세불복은 기본적으로 뭐 이의신청, 뭐 심사청구, 또 심사청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국세청이 아닌 감사원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으로 심판청구라고 해서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이제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직이냐면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아서 그 과세전적부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복을 하는데요. 이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협의를 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관청과 여기서 과세관청이랑 뭐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겠죠. 과세관청과 이제 뭐 세법적 해석 대립으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세 불복은 이제 처분이 있음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요. 행여나 90일이 놓치면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간혹 이제 조세 불복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90일 카운트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업무 중에서는 단순히 신고 업무뿐만 아니라 납세자를 위한 권리 구제 제도가 있구나라는 내용도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업무인데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냐면 토지 또는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매년 5월 말쯤 되면 공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월 말일자로 공시가 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4월 말일자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업무가 왜 세무사에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 공시가격이 미친 효과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취득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상속을 받거나 뭐 증여를 취득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뭐냐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공시가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증여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시가 인정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뭐 감정평가액 또는 주변에 팔린 금액인데요. 만약에 이런 시가의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말은 결국 공시가격이 과세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8% 또는 12% 중과가 되는데요. 그럼 본인이 보유한 주택 중에서 이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가 표준액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시가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치세 중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이제 12%로 완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중요한 게 이 3억 원 판단 게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돼야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 안 내겠죠. 다음 네 번째는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부동산 상속받거나 증여받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원칙으로 평가하는데 만약에 시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재산가격으로 잡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나오고요. 간혹 주택이라든지 토지 중 모든 토지는 아니고요. 나대지라든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이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바로 공시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납세담보 제공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당장 납부할 여력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구세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예를 들면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최대 10년간 세금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담보액이 높아야겠죠. 높아야만 그만큼 이제 분납을 할 때 수월하게 국세청으로 승인받아서 10년간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외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지역가입자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 그럼 이럴 때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그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공시가격은 이러한 다양한 적어도 7가지 영향을 미치고 이 7가지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무사가 공시가격 등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타 업무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험사무대행입니다. 우리 세무사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무대행이랑 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조치 및 적절한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이제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역할인데요. 여기서 대상자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민법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세무사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4대 보험 관련된 일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일이 왜 있지 싶었었는데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소규모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되고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세무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를 같이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마 국가적 측면에서 세무사 그럼 너네들도 보험사무대행이라서 이런 보험 가입에 일환을 좀 해. 이런 식으로 보험사무대행이라는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근로자를 뽑아서 4대 보험 가입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장 관련된 성립 업무가 있고요. 또 사업장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 주소를 바꿨다. 변경. 혹은 나중에 이제 근로자가 나가거나 사업을 폐업한다. 이런 경우는 소멸에 관한 이제 사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업무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가 매년 우리 사업장에 일하면은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급여를 받을 때 기본급의 경우에는 매월 얼마로 뽑았습니다라고 신고하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상여를 얼마 받았고 이런 내용까지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수총액 신고라고 해서 매년 3월달쯤에 진행을 합니다. 그럼 공단은 그 보수총액 신고를 보고 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작년에 이 정도 근로소득 받았구나. 그럼 올해는 이 정도의 건강보험, 연금, 고용을 부과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업무를 도와준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 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라고 해서 만약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뽑았다. 그럼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취득 신고 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일용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관한 사무라고 해서 상용직 근로자랑 다르게 일용직은 잠깐 한 달 기준으로 4일 또는 5일 정도 일하다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을 각각 취득 신고하고 상시 신고하면은 납세자도 번거롭고 이제 보험 사무 대행기관도 번거로운데요.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고 해서 이번 달에 이 일용직 근로자는 며칠 일했고요. 이런 식의 며칠 일했고 보수는 얼마고 이런 식의 서식을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 외 업무라 보시면 되고요. 중요할 게 이제 보험 사무 대행기관 업무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업무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산재 관련된 청구 및 수령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세무사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보험료 등의 임의 수령, 수납 대행 사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이라든지 각종 지원금 신청 등은 이제 보험 사무 대행을 할 수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경우에도 우리 보험 사무 대행기 업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차 시험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와 세무사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세무사 업무 생각보다 많으시죠? 제가 설명드린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하는 자리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무사 시험 과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세무사 진로라든지 다양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